오늘은 유명 유튜버시죠.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 채널의 주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증권사에 잠깐 재직을 하다가 얼마 안 다니고 퇴사를 했어요.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전업 투자자 생활을 외롭게 한 7년간, 네. 7년 차가 됐죠. 네. 7년 차가 됐는데 재작년 말에 전업 투자를 하면서 좀 유튜브 채널까지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 채널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투자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조금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더 여쭤보면 네. 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애초에 제가 아까 증권사에 앞서서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쯤부터 이제 증권사 취업을 일단 목표를 삼았죠. 증권사 취업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러려면은 뭘 공부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증권사라면은 뭐 주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조금이라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돈을 모아서 그때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맞으셨구나. 네, 제가 안 그래도 원래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막 게임 막 정말 팬시험 지냈던 시기도 있었는데, 뭔가 이것도 살짝 게임 같은 전략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잘하면은 정말 돈도 벌 수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그런 생각으로 이거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증권사에 들어가게 됐죠.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뭐 좋은 성과가 나왔던 건 아닌데 한 2년 정도는 딱 정확하게 2년 정도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막 벌었다가 이게 맞나 싶었는데 또 시장 조금 바뀌고 변하니까 또 다시 또 뱉어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또 벌었다 잃었다가 반복하는 과정이 대략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제가 한 24살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한 27살 정도는 돼서야 뭔가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그 터닝 포인트가 그때쯤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는 좀 더 괜찮으셨어요? 네, 그 후로는 거의 연도별로 봤을 때는 손실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증권사 취업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개인 계좌를 막 굴릴 수가 없는 없으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조금씩 회사 계좌에서 뭐 고객들 계좌나 아니면 제 계좌는 뭐 거의 할 수가 없었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업 쪽으로 이제 처음 입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주식이 좋아서 들어갔지만 주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영업이나 아니면 회사 업무에 좀 많이 치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갈증이 계속 항상 있었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주식이 정말 재밌고 계속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사실상 영업 위주로만 거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빠른 시간에 좀 퇴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굉장히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퇴사를 해서 저도 그냥 혼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시작했던 그런 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27살 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업은 한 29살 때 증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좀 검증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뭐 월 생활비 이상의 꾸준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시나리오별로 이미 다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취업을 했고 거기서도 제가 또 매매를 또 아예 안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도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잘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맞고 있고 수익이 잘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미 그거를 조금 검증을 하면 2년에서 3년? 거의 3년 가까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 상태에서 좀 뭔가 퇴사를 결정한 거라서 뭔가 무모하게 좀 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좀 나름대로는 좀 그전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좀 뒤로 연습을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후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전업 투자하고 있을 때 그렇구나. 네, 결혼을 하게 됐고 야, 성과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여기 더 나오시는 막 정말 네. 대단한 뭐 슈퍼개미 막 그런 분들 정도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진 않지만 그냥 주식으로 좀 충분히 생활이나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한 야. 캐시플로우를 그냥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갖추기까지 한 2, 3년 정도의 네네. 그 자기 검증 시간을 네. 가지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는 이제 손에 잃은 적 없이 계속 달려오셨던 거군요. 네, 뭐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가끔 가다가 손실이 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폭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야 되고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꾸준하게 수익이 항상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전업 투자자에 대한 저희한테 문의를 또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항상 되게 오랜 기간 적어도 2년 정도라면은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지금같이 좀 어려운 변동성 시장도 다양하게 많이 겪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2년 정도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통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말씀 중에 현재 그 좀 변동성 이렇게 큰 네. 시장도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 시장을 경험해본 다음에 그런 전업 투자자를 만약 한다고 하면 네. 들어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증시가 좀 이렇게 막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참 변동성이 심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정말 재작년에는 다 돈 버는 시장이었고 작년부터 이게 시장이 원래 이렇게 조금 어려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고 아마 올해 이제 1월, 2월 달 들어서는 정말 이거는 여긴 안 되겠다 하면서 벌써 막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 주변에도 계시고 네. 이게 맞나? 뭐 한국 시장만 그러는 건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섹터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나와 있는 상태고 사실상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워낙 핫했던 그런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유독 지금 좀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어떤 섹터가 주로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드라마틱한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일부 섹터나 뭐 금리나 어느 정도 소비재, 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고 그 변동성에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시장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섹터별로 정말 극명한 수익률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이런 좀 뭐 금리 인상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 네네. 먼저 좀 이런 쪽에 수혜를 받는 섹터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미 조금 보수적으로 빨리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이미 뭐 가치주나 자산주 위주로 좀 많이 포트폴리오로 옮기셨는데 굉장히 답답해 하셨죠. 작년 말까지도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웬만한 그런 종목들은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성장주들은 대부분 고점 대비 반토막에서 뭐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고 있을 때 그런 금융주들은 지금 사상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소비재나 뭐 건설, 철강 이쪽은 적어도 지금 박스권 정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성장주를 한 것보다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포트폴리오 좀 그때 전략을 그쪽으로 좀 선회하신 분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좀 어려운 아무래도 미디어에서는 막 급락, 뭐 사상 최대 뭐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문구를 쏟아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이후에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올해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과거에도 혹시 있었나요? 네. 항상 우리나라 코스피는 예전에 박스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미 막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매매하기 힘들다 이미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워낙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상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거였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쉽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년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변동성은
1년에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30% 40%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폭락이지만 한 10%에서 20% 내지 그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많게는 한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더더욱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충분히 경험을 또 해보신 분들은 매번 겪어도 솔직히 적응은 안 되지만 매번 겪어도 항상 공포감이 들고 뭔가 적응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계속 돌고 돌거든요. 반복돼서 돌고 도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 많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때 또 잊혀질 때쯤에 또 좋은 기회가 오고 또 그 나갔던 분들은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 약간 그런 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네.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큰 폭락까지보다 말에 조금 있었죠. 코스닥 쪽에는 좀 있었는데 오히려 박스권 장에서 조금 지루한 흐름이 좀 나왔던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근데 작년에는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최근에 1월달, 2월달처럼 폭락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다라는 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작년까지는 조금 이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덜 이렇게 폭락이 나왔다면은 아마 올해부터는 뭐 정기적으로 잘 변동성 장세가 조금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길게 이렇게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나 약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항상 또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안 좋게만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딱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 보통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거의 뭐 대다수를 장기 투자 포지션으로 가져가는데 암호화폐가 이게 너무 진폭이 클 때 암호화폐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시더라고요. 그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다고.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이 그렇게 좀 꽤 자주 뭐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라면은 참 이게 잘만 여기 안에서 떠나지 말고 버티고 좀 공부하고 진득하게 하면서 한번 인내해 보는 것도 향후에 투자 실력을 올리는 데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나중에 경험치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련하게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때까지 잘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도 잘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그다음에 공부를 꾸준하게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은 결국엔 또 좋은 기회도 그런 분들이 다 기회를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딱 계좌를 봤을 때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파란불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일부 성장주를 계속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역시나 뭐 이슈나 금리 인상 이슈나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가 한번 꺼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한번 위축되면서 좀 다 같이 우주서 빠졌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뭐 메타버스 게임, NFT 쪽도 다 빠졌고 이번에 위메이드도 좀 크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이슈가 그거였어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상 대박이 낸 줄 알았는데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접속자를 만들어냈고 대박을 낸 게임이다 라는 게 가장 인식이 컸죠. 그래서 정말 작년에 주도주의 역할을 좋게 해줬는데 막상 실적을 까고 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을 까고 보니까 위믹스 코인을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난 게 한 60%, 70% 정도 매출에 차지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해서? 네, 그래서 위믹스 코인으로 인한 수익으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매출의 한 70% 가까이, 65%가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까보니까 게임으로 인한 수익은 별로 없네. 그래서 이렇게 위믹스 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뭔가 연속적이지 않다. 이거는 좀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갖고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다른 게임주들까지 메타버스 테마주들까지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좀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근데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까고 나니까 별거 없네 라는 식으로 약간 심리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뭐 모든 성장주 메타버스 관련 뭐 코인이나 이런 관련 NFT 관련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 아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마 지금 파란불이 많이 제자리 많다. 대부분 이런 성장주 위주다라고 봤을 때 저 같으면은 그 초점을 거기에 기준을 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지 이렇게 테마성으로 뭔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익실현 나면서 같이 그냥 떨어진 거냐, 아니면은 정말 회사의 중요한 좀 펀더멘탈이 좀 훼손이 돼서 떨어진 거냐. 여기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더 이거로 계속 홀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가에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면은 이런 관련된 뭐 성장 섹터는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뭐 자산주, 가치주, 뭐 금융주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주도주라고 해갖고 1년 내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르다가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는 그 기간이 꽤 길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또 갈 돈 없는 돈들이 기존엔 강했던 죽지 않는 성장주 섹터로 한 번씩 또 돈이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말 재미없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종목 자체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은 또 한 번 또 관심을 받게 되면은 다시 또 주가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 큰 이렇게 양환 이렇게 네. 위메이드처럼 코인을 매도해서 그런 네. 방법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들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펀더멘탈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성장주 섹터고 같은 메타버스에 관련이 있겠지만 네이버는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하고 정말 알짜 회사들을 다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2020년, 21년 계속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획에 있는 것도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등등 다 지금 상장을 해서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카카오라는 회사는 정말 성장 주고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알짜 회사들, 자회사들을 다 지금 내보내면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주사 같은 형태로 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주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평가보다 한 할인율을 한 40%에서 50% 정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는 지금 현재 뭐 사업적인 거는 문제가 없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시 재평가 받을 만한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미 고점 대비 좀 네이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반면에 네이버는 지금 나간 게 없죠. 네, 무적 분할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알짜로 가지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스나 메타버스의 거의 대장격인 제페토나 이런 것들도 온전히 다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재평가는 슬슬 다시 이쪽 메타버스나 이쪽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아마 분명히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은 조금 같은 섹터로 묶여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지만, 이게 다시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다른 흐름이 나올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그 네. 펀더멘탈 말씀하시면서 네. 주동님의 뭔가 내공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경제 전문가분들, 네네네.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카카오, 네이버가 펀더멘탈인 영향이 없고 이런 물적 분할 이슈 같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였는데, 이런 그리고 이게 여론인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신다는 게 뭔가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나 뷰가 없으면 네네. 이렇게 보시기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할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지주사라고 해갖고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횡보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만약에 확실히 차별화를 두거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종목은 같은 이슈로 더 많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 비교적 카카오는
좀 더 지루한 뭐 박스권이라던가 올라가더라도 좀 상승폭이 좀 덜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카카오 막 무조건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뭔가 의적 분할 많이 하는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새로운 생각의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삼성물산이나 이런 지주회사들 보면은 그 안에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고 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갖고 있고 하지만은 주가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메이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주회사는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할인으로 그냥 50% 그냥 보통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지주회사들도 거의 5년, 10년째 계속 제자리로 박스권을 움직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조금 핫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좀 주가가 큰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항상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배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주사는. 네. 그래서 뭐 주덕님께서 카카오를 뭐 안 좋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또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도 나왔듯이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그만큼 지금 많이 반영이 됐죠. 사실상 고점 대비 지금 절반 50%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뭐 더 할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반영이 됐고 그나마 지금 카카오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나 둘씩 지금 꺼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좀 더 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성장주라고 그 큰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더라도 그 안에 위메이드가 있을 수 있고 카카오가 있을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만약에 펀더멘털이 영향이 없는 그런 성장주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보고 가도 되는 건가요? 혹시 더 나아가서 현금이 좀 있다면 막 이렇게 좀 분할 매수 같은 걸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만약에 나는 모멘텀 플레이어다. 나는 또 기간 수익을 나름대로 뭐 분기 또는 반기 1년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시그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는 명확하게 있긴 있거든요. 뭐 리오프닝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결국엔 나중에 오를 만한 주식들을 나는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스타일이다. 뭐 당장 안 올라가도 되고 뭐 1년 뒤에 올라가도 된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이렇게 네이버 같이 분명히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면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또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 때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